여기에 도착을 해서 사실 굉장히 정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김남일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발표 순서이기 때문에 이 김남일 선생님 발표를 먼저 그러니까 사실 이 선생님 발표를 먼저 듣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순서가 뒤바뀌어서 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이 순서를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텍스트와 영화, 텍스트와 신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텍스트에 대한 논의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방향에서 보자면 조금 방향이 달라지는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의 서사적인 모티프와 리듬의 잠재성 그리고 텍스트의 횡단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이 부제로 달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 문제의식은 영화에서 양립 불가능한 두 영역으로 이론적인 영역에서 이야기되는 두 영역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이 양립 불가능한 측면이 아니라 양립 가능한 어떤 기제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서사적인 모티프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어떤 리듬 구조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논문을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내러티브와 리듬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사실 굉장히 어떤 전형적인 어떤 대립 구도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립적인 구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있는 영화, 스토리가 없는 영화라고 하는 이 아주 오래된 이 대립 구조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러티브를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면에 리듬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혹은 감각적인 특성을 도외시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같이 나아가게 됩니다. 일종의 리듬을 감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화에서의 시각적인 기표 혹은 청각적인 기표에 주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러티브 안에서 연구가 되는 내러티브의 조직화라고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특히나 아주 상투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화에서의 시와 산문의 구분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대립적인 구도가 나타나는데요. 그 경우에 플롯이 없는 영화 혹은 스토리가 없는 영화를 특징 짓는 것으로 사실은 바로 리듬이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우에 사실은 이 아방가르드의 실험 영화 의식에서도 이것이 같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내러티브에 대한 저항을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반대 극부로서 리듬에 대한 주목이 나타났던 바입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이제 크라카우어나 심지어 이제 빅토르 시클롭스키 이 초창기의 논의 안에서도 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바인데요. 이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1920년대에 사실 리듬이 가장 어떤 중심적인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리듬 자체가 영화 미학적인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다름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발톨 루트만의 이 빛의 유희라고 하는 작품에서 사실 제가 오늘 이미지 동영상은 아니고 전부 다 이미지 스틸 파일로 이 논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워낙에 작품들이 조금 다양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톨 루트만의 빛의 유희라고 하는 작품이나 심지어 세미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이 베를린 대도시 교향곡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들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각적인 어떤 패턴화된 배열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영화 다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서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주 깊이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우리도 그 경우에 내러티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논증은 할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큐멘터리의 대표적인 이 지가베르토프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리듬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작품 자체를 보시게 되면 영화의 눈이라고 하는 이 사람, 영화의 진실, 영화의 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론적인 개념과 별개로 시각 이미지가 어떤 패턴화된 배열 형태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다큐멘터리 작품 양자에서의 차이라고 한다면 한쪽은 베르토프의 경우에는 이 리듬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떤 전체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의미 있는 패턴으로 리듬이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의미가 없는 기표적인 유의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전제가 된 상황 안에서 이제 논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리듬에 관한 논의는
경우에는 내러티브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서 나타나는 움직임, 그리고 기표적인 유희로 나타나는 시각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때, 실질적 1920년대에 나타났던 리듬에 대한 연구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은 바로 음악적인 은유로 리듬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물론 그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음악적인 은유이기 때문에 음의 길이에 해당되는 쇼트의 길이를 문제 삼는 것이 나타났던 바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성이라고 한다면 1920년대 자체가 영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특수성에 대한 탐색이 중심 논제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리듬을 주목을 하거나 혹은 리듬과 동일시되는 운동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나타났던 바입니다. 그 과정에서 똑같이 아방가르드 실험적인 특성으로서 내러티브에 대한 점이 똑같이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실은 이러한 관점이, 그러니까 음악적인 유비라고 했을 때 영화를 상정하는 이 시각, 그리고 리듬이라고 하는 문제를 음악적인 이 특성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는 어떤 점에서 거의 이견의 여지가 없는 하나의 의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실은 리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2000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리듬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나타났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음악적인 유비라고 하는 특성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작품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이제 이론적인 저작이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저작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라 클래시크 윌슨이 내러티브 영화의 음악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리듬에 관한 연구를 탐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러티브 영화 안에서 나타나는 자극들의 반복이나 패턴이라고 하는 것으로 리듬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들의 반복 혹은 담론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어떤 패턴이라고 하는 문제를 리듬의 관점으로 사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문제는 1920년대에 나타났던 리듬에 관한 연구와 비교를 하자면 1920년대의 경우에는 영화라고 하는 장르가 문학이나 연극과는 다른 장르로서, 그리고 문학과 연극을 어떤 라이벌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능가하는 예술의 어떤 고유성으로 제시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음악적인 특성으로 이 영화에 어떤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러티브와 리듬 자체가 전혀 완전히 그러니까 대립되는 특성을 갖는 감각적인 운동성으로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2016-15년에 내러티브 영화의 음악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처럼 내러티브와 리듬의 영역 자체가 서로 통합될 수 있는 영역으로 그러니까 간주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이 2015년의 작품에서 저작에서 알 수 있는, 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는 영화에서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에서 리듬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미장센이나 편집과 같은 영화 스타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의 극적인 내용, 그러니까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극적인 내용이 영화 스타일의 문제와 결부가 되어서 영화의 외적인 리듬 혹은 내적인 리듬이라고 하는 특성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그 점에서는 어떤 1920년대에 나타났던 이 영화 리듬에 관한 의식에서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측면이 보이는 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외에도 또 하나의 특성으로 이야기가 되는 1916년, 사실 엄격히 말씀드리면 2016년은 아니고 2009년에 사실 이 저작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최근에 다시 조금 증보해서 나온 판본입니다. 이 영화에서 리듬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리듬을 자르다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처럼 실질적으로는 편집의 문제를 리듬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약간 특이하다라고 하는 이전의 논의와 비교해서 달라지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서 리듬이라고 하는 문제를 음악적인 유희로 바라봤던 시각에서 안무의 유희로 그 시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시각이라고, 그리고 매우 설득력이고 흥미로운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이 경우에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시간, 에너지, 운동성의 원리로서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시간, 운동성, 에너지로 경험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고 있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안에서 똑같이 내러티브와 관련해서 이 경우에도 영화에서의 리듬이 결합이 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의 그러니까 이 부제로 나타나 있는 직관적인 영화 편집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영화의 실질적으로 장르 부분 자체는 조금 넘어서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러티브 영화를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러티브 영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안무가의 어떤 직관적인 움직임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영화에서의 리듬이라고 하는 것, 내러티브 영화에서 리듬을 세 가지 양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리듬, 그리고 정서적인 리듬, 사건의 리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리듬의 경우에는 편집에 의해서 안무의 느낌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운동 패턴에 의해서 의미를 창조하는 점이 물리적인 리듬에서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리듬이라고 하는 문제가 기표적인 차원에서 유희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서적인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편집이 이 안무가의 어떤 운동의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영화 편집에 있어서 반영한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스토리 안에서 다양한 정서적인 순간을 고려하는 것을 정서적인 리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리듬과 정서적인 리듬을 통합한 것이 바로 사건의 리듬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사건들의 조직화를 설명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조금 내러티브와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합하려는 시도라고는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리듬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쉽게 규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게 규명하기 쉬운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 중지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측면이 그 카른 폴만의 리듬에 대한 논의에서 나타나는 바입니다. 시간과 에너지, 운동의 경험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도 바로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관객으로서 포착하기 힘든 경험의 문제라고 하는 점에서 다루었던 리듬에 대한 논의가 바로 안드레이 탈콥스키가 리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탈콥스키의 논의를 그대로 취한 면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러티브에 대한 논의로 리듬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이 논의 자체가 우리가 사실 쉽게 설명하기 힘든 이 리듬의 경험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요, 이것은 프랑스에서 2010년에 이 영화 지각 현상학의 관점에서 영화 스타일 문제를 다룬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 사실 리듬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논의 안에서 리듬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연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사실 우리가 리듬과 결부시켜서 가장 어떤 리듬과 무관한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 이탈리안 네오리얼리즘 영화를 하나의 사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 자체는 바쟁의 어떤 사실주의 미학을 전제로 한 논의인데요. 바로 여기서 이 바쟁이 한 아버지와 아들이 로마 거리를 걷는 영화라고 규정을 했던 이 영화에 대해서 바로 이 영화가 재현적인 무대에서 음악적인 무대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리듬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리듬의 개념이 점점 더 사실은 형이상학적인 그리고 현상학적인 개념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리듬의 개념 사실 간략하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주어진 것과 느껴진 것의 문학, 그리고 감각된 것과 감각하는 것의 얽힘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현상학적인 개념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서 직접적인 인용문을 보자면, 현상학적인 관점의 접근 속에서 시나스티아의 스타일, 이 비토리오 데시카의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리듬, 즉 공간이나 환경의 자극들의 밀도를 보게 해야 한다. 그는 거리를 직접 촬영하고
화려한 신의 아스티인 만큼 도시의 체험에 어떤 특권화된 측면들을 느끼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리듬에 대한 개념이 공간이나 환경의 밀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도시의 체험에 어떤 특권화된 측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 논의 자체가 영화의 고유한 리듬이라고 했을 때 사실 고유한 리듬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삶과 허구의 영역의 경계가 무너진 것을 사실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관객이 영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경험케 하는 수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은 운동성과 결부되었을 때 그 운동성이 우리가 지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측정할 수 없는 에너지의 감각이라고 하는 규정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타르코프스키의 이론과 다를 바 없이 어떤 일종의 감독의 삶의 시간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관객의 삶의 시간을 잇는 하나의 어떤 존재론적인 개념으로서 리듬이 상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논의 자체가 리듬이라고 하는 논의를 취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접근 방식이 물론 1920년대 초반에 나타났던 리듬에 관한 양적인 수치적인 접근을 탈피하고 있고, 그리고 시각적인 스펙터클을 기표적인 유희로 바라보는 관점, 내러티브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이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듬을 내러티브의 차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리듬이 대한 논의가 결국은 존재론적인 문제로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을 때 영화의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러니까 리듬 일반의 존재론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으로 귀속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던지게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1920년대에 나타났던 것이 영화만의 고유한 매체적인 특성으로서 이야기가 되었던 리듬이 사실 그렇게 주목이 되었던 바인데, 영화만의 고유한 리듬을 이야기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의를 가져갔을 때 사실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예술이 아니고 무용 예술이 아니고 조형 예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러티브의 예술로서 이제 영화를 저는 물론 다른 영화도 똑같이 사실 넓은 의미에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러티브와 별개의 독립된 혹은 대립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내러티브 영화의 스토리 차원과 리듬이라고 하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는 없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로서 사실 이제 리듬 개념과 거의 마찬가지로 리듬 개념이 매체 연합적인 사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삶과 허구의 영역을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사실 거의 유사한 개념 중에 하나가 모티프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화 안에서 내러티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의 모티프, 저사적인 모티프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 리듬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겠는가 하는 문제로 이 논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러티브의 영화에서의 그러니까 내러티브 영화에서의 모티프라고 하는 것은 저사적인 모티프만이 아니라 조형적인 모티프, 도상적인 모티프, 음악적인 모티프, 구상적인 모티프라고 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사실 비평의 영역에서 분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사실 내러티브의 모티프라고 하는 내러티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행동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시청각적인 매체라는 점에서 과연 우리가 저사적인 모티프라고 하는 문학적인 개념만으로 이것을 다룰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 점에서 이 문제 자체가 영화에서의 시각성과 서사성이라고 하는 이 양극단 안에서 이 양극단 안에 이 편에 사실 사유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문제를 던지게 됩니다. 모티프라고 하는 개념이 왜 이런 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 모티프라고 하는 말 자체는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는 모티브스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실 사용이 되는 것은 음악적인 모티프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음악 사전상에서 음악적인 모티프를 뜻하는 것은 그러니까 청자 혹은 그러니까 관객이 혹은 경험하는 자가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자족적인 독립적인 멜로디 그리고 리듬 형상. 사실 여기서 제가 리듬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이게 조금 혼동이 올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가장 짧은 인지 가능한 가장 짧은 자족적인 멜로디나 리듬 형상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형적인 모티프의 경우에는요, 이 첫 번째 선과 색으로 형성된 식별 가능한 순수한 형태라고 하는 이 규정 자체는 에르빈 파노프스키가 도상학과 도상 해석학에서 규정한 바입니다. 그리고 조형 예술에서 이것과 별개로 그림의 주제나 혹은 장식적인 테마로서 리듬이라고 모티프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모티프와 조형적인 모티프 안에서 볼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파노프스키의 정의와는 별개로 그림의 주제 장식적인 테마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깔려있는 의미가 반복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문학적인 모티프, 사실 이게 제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학적인 모티프에 대한 규정은 러시아 형식주의 안에서 보리스 토마셰프스키가 규정한 바에서 취한 것입니다. 작품의 분해 불가능한 부분의 테마 혹은 작품의 분해 불가능한 분자로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티프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개념이 있지만 사실 이 개념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작품 안에서 작품을 이끌어가는 어떤 본질적이고 지배적인 관념으로 이해되는 바가 모티프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식적인 테마라고 했을 땐 사실 약간의 어떤 지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는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별개의 요인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산정을 하고, 그리고 모티프 이 영화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 예시를 보자면요. 일단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토리아 데시카의 자전거 도둑이라고 하는 이 영화 안에서 서사적인 모티프는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한다면 바젤이 제시했던 것처럼 부자가 로마의 거리를 걷는 영화라고 했던 것처럼 거리를 걷다 혹은 로마 거리를 걷다라고 하는 것으로 행동 단위를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로마 거리를 단순하게 이제 짧게 걷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날, 화창한 날,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걷는 것,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 시각적으로 제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를 걷다라고 하는 서사적인 모티프가 조형적인 관점에서 공간의 깊이, 배경과 형상의 관계, 선과 움직임이나 거리의 감각, 형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거리의 밝음 혹은 어떤 비가 오는 날에 어떤 빗속의 어둠, 이런 식으로 대조가 되면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도상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내러티브의 행동 단위로서의 모티프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체험과 결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은 이러한 행동 단위로서의 모티프라고 하는 것이 내러티브 속에서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반복적인 특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 영화에서의 내러티브의 모티프와 관련해서 두 가지 함의를 끌어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문학적인 의미에서의 모티프, 작품의 테마를 지닌 내러티브의 분자로서 규정되는 것, 이것이 이제 문학적인 모티프, 서사적인 모티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화 안에서 시청각적인 영화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디제시스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테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경우에 두 번째 서사적인 모티프 자체가 음악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서사적인 모티프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규정을 하자면, 그러니까 조금 바꿔서 규정을 하자면 디제시스의 영역 안에서 인물에게 일어나는 유사한 일 혹은 인물이 행하는 패턴화된 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티프와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조금 더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는 보리스 토마셰프스키가 모티프의 유형 분류를 한 것을 이제 제가 참고를 하게 됐는데요. 서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티프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넓은 의미에서 관점에서는 이 플롯과 스토리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 형식주의의 내러티브에 관한 이분법적인 구분과 관련해서 모티프를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술핵이다라고 했을 때 서사핵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도 사실 모티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실질적으로 사례를 들고 있는 것은 제가 논문 안에서 쓴 바이지만
그러니까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모티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모티프가 될 수가 있고, 라스콜리니코프가 할머니를 노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도 모티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사건의 전개, 스토리 안에서 생략 가능한 모티프가 있고, 그리고 생략 불가능한 모티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단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략 가능한 것을 자유 모티프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략 불가능한 것을 연합 모티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것이 생략 불가능한 모티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러티브 안에서 어떤 핵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러티브 안에서 상황을 전개시키는, 변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행동을 역동적인 모티프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러티브의 상황 전개와 무관하게 사실 그것과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어떤 정태적인 모티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부분의 생략 가능한 모티프, 자유 모티프가 이 정태적인 모티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나 자연, 풍경, 상황을 묘사하는 것, 혹은 인물의 성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태적인 모티프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문제가 여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던지고자 한다면, 이 모티프 자체를 영화 안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떤 서사적인 모티프, 그러니까 가장 어떤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이 서사적인 모티프가 믿음적인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서사적인 모티프가 이 영화 안에서 나타나는가, 양태를 구분을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최종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결국은 영화 안에서 생략 가능한 자유 모티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서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략 가능한 모티프,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잉여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모티프라고, 그러니까 잉여적이라고 생각되는 행동 단위들이 결국은 어떤 영화 안에서 서사적인 모티프 양태 안에서 믿음적인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큰 것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디제시스 층위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나는 이제 감독의 이 내러티브 조직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는 어떤 담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바입니다. 물론 더 분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의 경우에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로제타라고 하는 이 다른 이 벨기에 형제 감독의 다큐멘터리부터 시작한 감독인데요. 이들의 1999년의 작품인 로제타라고 하는 영화 안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행동 모티프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사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대 소녀가 실직 상태에서 직업을 구하는 것이 영화의 서술핵인데요. 그런데 이 안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장면입니다. 거리와 숲을 가로질러서 가는 이 장면인데, 이것은 사실은 서사 안에서 중요한 장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자유롭고 정태적인 모티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숲을 가로지르다라고 하는 이 모티프 자체가 굉장히 빈번하게 반복이 되면서, 이 빈번한 반복이 후반의 영화 이제 중후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영화 안에서 이 인물의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모티프로 변화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안에서 이제 인물이 익사한 이제 다른 캐릭터가 익사한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도움을 구하는 주는 모티프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연합 모티프나 역동적인 모티프로 작용하는 이런 서사적인 측면에서 바로 이 정태적인 그리고 자유 모티프가 함께 결합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행위라고는 굉장히 사소한 이것이 이 연합 모티프로 변화하면서 내러티브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 바로 이 점에서 사실은 이 모티프 자체가 영화 안에서 계속해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리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영화 감독들 중에서 이 해롤드 레미스와 같은 이 감독이 바로 이 똑같이 자유롭고 정태적인 모티프라고 할 수 있는 이 모티프를 가지고 바로 서사, 내러티브의 동인으로 사용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모티프를 사용한 것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모티프는 이 인물이 2월 2일이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
안에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타임루프 상태로 나타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똑같이 자유롭고 정태적인 모티프로 나타나는 바이고요. 사실은 이거 외에도 이제 조금 더 담론적인 측면에서 메멘토라고 하는 영화나 이제 롤라런 톰 티크베어의 영화 안에서 똑같이 이제 자유 모티브, 달린다라고 하는 모티프를 사용을 하는 경우나 심지어 조금 더 자유롭고 일련의 자유롭고 정타적인 모티프로 이루어진 쇼커티와 같은 영화들 안에서 우리가 모티프라고 하는 것들이 일련의 개별적인 행동 단위가 연쇄적인 배열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서사적인 모티프가 갖는 특성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행동의 최소 단위이지만 이미지의 시각적인 형상화에 의해서 어떤 반복성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지각적인 두드러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사실은 패턴화된 행동 단위라는 점에서 리듬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이것은요 사실은 모티프를 가지고 텍스트를 독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영화 안에서 순차적으로 그리고 선형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어떤 횡단적인 경험을 요청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문제 자체는 관객의 지각과 인지 그리고 관객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는 측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것 자체가 어떤 관객 안에서 가상의 텍스트 공간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나아가게 되고요. 이런 점에서 이 영화 안에서 이것은 관객의 경험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리듬의 문제가 관객의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이고요. 바로 여기서 이 모티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촉매제로서 바로 관객과 작품 사이에서 어떤 이 지각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어떤 친교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오로지 사실은 관객의 기억에만 관객에게 그 역동적인 역할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패턴의 유사성을 찾아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발견되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관객의 은유적인 능동적인 활동을 전제를 하고 있다라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요. 사실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리듬이라고 하는 것 개념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의 반복적인 요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시 리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를 바로 서사적인 모티프라고 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강조점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서사적인 모티프라고 하는 것이게 되고 바로 여기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자극들을 연결시키는 경험이 바로 서사적인 모티프가 제시하는 리듬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모티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각적으로 어떤 확연한 반복성을 갖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어떤 점에서 관객의 어떤 이 능력을 사실 필요로 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잠재된 상태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정적으로 리듬이라고 하는 개념을 규정을 하게 되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규정을 하게 되자면 움직이는 행동 관계의 패턴을 포착하는 경험이고 그리고 공간 속에서 시간의 가상적인 분지파를 그리는 경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저는 이제 서사적인 모티프의 리듬의 조직과 가능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내러티브 영화를 마주하는 관객에게 사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스타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스트로트를 보는 것이 아니고 편집이라고 하는 어떤 이 영화적인 문법 어떤 이 스타일적인 개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서사, 내용 그리고 서사 내용을 보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사실 관객의 편에서 보자면 서사적인 모티프를 지각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서사적인 모티프의 지각이 그 패턴성에 의해서 리듬의 감각을 환기시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이 1920년대에 논의가 되었던 바로 인접된 두 요소 간의 도식적인 교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텍스트의 경험과 분리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텍스트의 경험은 좀 이 선형적인 그리고 순차적인 경험이 아니라 사실은 가상적인 경험이고 그리고 횡단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내러티브를 갖는 어떤 텍스트의 횡단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논의를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던지고자 하는 논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논평 문을 읽으면서 조금 더 추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조금 더 확실해진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제 논평문은 어쨌든 제가 처음 읽었을 때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쓰여진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미학지에 실린 선생님의 논문 영화의 시각적 라이트 모티프의 파라텍스트적 지형, 의미와 리듬의 조직망이라는 이 논문과 이번 논문은 연속선 상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영화적 리듬과 모티프,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형성하는 잠재적 영화 공간에 관한 선생님의 최근 논문들을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롭고 인상 깊게 읽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영화적 리듬에 대한 연구는 제게는 익숙한 분야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하건대 영화에 대한 거대 이론, 즉 보도엘이 비판하는 방식, 그런 방식의 그런 거대 이론 대부분들이 약화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영화 텍스트 자체나 이에 대한 시학적, 형식적 연구, 그리고 텍스트와 관객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매개로서의 어떤 리듬이나 모티프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선생님이 여러 영화들을 기반한 꼼꼼한 분석, 저도 예전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됐던 영화들인데요. 그러한 꼼꼼한 분석에 저도 영상 매체 연구자로서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예, 이 논문은 내러티브 영화에서 리듬이 단지 영화의 스타일과만 연관되거나 쇼트의 길이 등과 같은 양적인 관점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제고하면서 영화의 서사적 모티프의 특수한 형상을 통해 그동안 영화 분석에 이어져 왔던 내러티브와 리듬의 이분법적인 대립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서사적 모티프가 텍스트의 선형적, 수평적 독해를 넘어서 횡단적 경험을 유도하며 이것으로부터 모티프가 리듬과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 이 논문은 리듬을 내러티브 영역에 통합시키려고 했던 혹은 통합시키는 시도처럼 보이기도 하는 콜레지크 윌슨이나 펄만의 논의 등 이런 여러 시도들을 소개하고 보완하시면서 서사적 모티프와 리듬이 결합하는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와 리듬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일정한 서사적 모티프의 배열과 배치가 영화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풍부하고 개방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영화가 지니는 독특함, 즉 스토리 내러티브와 운동하는 이미지가 결코 분리될 수가 없고 이것이 필연적으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는 영화 존재의 특수성,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와 이미지 운동 간의 역동적 관계가 주는 타 매체와의 차별화된 영화적 능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이 좀 더 설명된다면 이 논문의 의도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 질문들을 논평을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사적 모티프에 대한 설명에서 선생님께서는 케슬롭스키나 다르덴 형제의 영화를 사례로 들어서 디제시스 세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테마, 행위의 반복, 패턴화된 행위, 반복적 출현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렇다면 서사적 모티프가 리듬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반복성 때문인지 아니면 리듬과 잠재적 관계를 맺는 서사적 모티프가 감독의 의도에 따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에 의한 것이라면 쇼트의 패턴화를 통해 영화적 리듬을 설명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양적이냐 질적이냐의 측면에서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토마옙스키의 논의에 의거하여 역동적, 정태적 모티프를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역동적 모티프와 정태적 모티프의 관계 혹은 정태적 모티프들의 연쇄나 집합이 리듬을 갖게 하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모티프든 지각적, 인지적 표시를 유발하는 경우 그 전후로 내러티브가 분절될 수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관객은 모티프를 횡단적으로 경험하며 관객이 텍스트상에서 모티프의 반복을 인지할 때 영화는 선형적, 시퀀스적 시간의 구성물이기보다는 관객이 그 짜임을 형성하는 가상 공간이 된다라고 언급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티프의 작동과 이와 관련된 열려진 리듬의 감각에 대한 설명은 감독이 의도한 내러티브나 이미지 차원 자체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관객의 지각적 체험의 차원에서 보다 유용하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과 조금 다소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건대 선생님께서 이제 논의를 조금 더 진전시켜 나가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모티프를 패턴으로서 인지할 가능성은 아무리 모티프가 미약한 것일지라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40페이지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동시에 모티프의 발견이나 연결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인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모티프를 경험하는 것은 텍스트를 횡단하는 경험이면서 잠재된 상태의 경험이라고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제 41페이지에서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제게는 약간 이렇게 상충된 듯 보이기도 하고 조금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이런 언급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